자, 인문지문 바로 타인의 얼굴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준비됐죠? 자, 이 지문 같은 경우는 근데 약간 배경 지식을 필요로 하는 지문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배경 지식을 알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근대 철학이라고 하는 게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철학을 중요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처음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데카르트로 대표되는 서양의 근대 철학은, 자, 여기서 일단 서양의 근대 철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서양의 근대 철학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 바로 뭐다? 주체 중심의 철학이라는 겁니다. 그죠? 자,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한번 좀 들어봤지? 그쵸? 자, 여기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해서 생각하는 나는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거인 주체가 되고, 주체 앞에 놓인 모든 것들은 주체가 지배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이해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일단 우리가 또 중요시하게 봐야 되는 건 바로 뭐냐면, 나라고 하는 존재도 어떤 생각을 하는 존재여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냥 뭡니까? 나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야만 나로 존재할 수 있다는 뜻이고,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바로 뭐다? 이성 중심의 그러한 사고방식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서양의 근대에서는 사람의 그런 감정보다는 이성을 더 중시해요. 이런 실제로 이제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나서 그 16세기, 17세기 이때쯤에 서양에서 르네상스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 이전에는 바로 신들 중심의 그런 세상이었던 것이 이제는 인간 중심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다시 이제 고대 그리스 시절에 유행했었던 이성 중심의 사회로 돌아가게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때 생겨난 생각을 우리는, 자, 이거는 배경 지식이기 때문에 하나 적어 놓도록 합시다. 바로 모더니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모더니즘, 영어로 해석하면 뭐 근대적인, 근대의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모던, 그렇죠? 자, 그런데 모더니즘의 핵심은 바로 세상을 두 개로 나누어서 이분법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자, 가장 대표적으로 나눌 수 있는 요소가 바로 나와 타인이 존재를 하고, 그 다음 이성과 감성이 존재를 하고, 그렇죠? 자, 그 다음 사고와 육체가 존재를 하게 돼요. 여기서 사고는 액시던트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고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인간과 자연이 존재를 하는 등 이렇게 세 개를 두 개로 이분법으로 나누어서 봤습니다. 알겠죠? 그런데 이걸 이분법으로 나누어만 봤으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근대 철학, 모더니즘 철학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뭐냐? 바로 이 왼쪽 칸에 있는 것들은 오른쪽 칸에 있는 요소들을 지배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게 모더니즘 철학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였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부 다 통용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더니즘 정신들이 그때 당시 사회,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알겠죠? 가장 대표적인 예로, 자, 이때 당시는 아까 얘기했듯이 바로 이성을 중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중요시하죠. 그러니까 반대에 해당하는 감성이나 육체는 쓸모없는 걸로 해석을 합니다. 실제로 이때 당시에 이제 해부학 수업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어요. 실제 예전에 모의고사에 나왔던 그림이거든요. 이 그림을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시체를 해부해가지고 연구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누구 하나 얼굴을 찌푸리지 않아요. 전부 다 그냥 뭔가 신기한 듯이 이런 식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림으로 그렸거든요. 알겠죠? 바로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때 당시에 시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생각하지 못하는 그 어떤 무언가일 뿐인 거지, 원래는 우리는 시체는 뭐야? 원래 저것도 살아있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저게 벌떡 일어나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면 어쩌지? 이런 공포 영화적인 생각을 한다면 이때 당시 사람들은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어요. 왜?
저거는 이미 뭡니까? 사고할 할 수 있는 능력이 정지된 그냥 그 어떤 무엇인가일 뿐인 거지 인간이었던 것 혹은 인간과 관계 있는 것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데 이렇게만 있으면 문제가 아니었는데 더 큰 문제가 바로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사람은 자신이 중심이고 타인을 지배의 대상으로 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때 당시에 이제 급격하게 산업화와 도시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있는 자본가들은 그렇죠 노동자들을 착취의 대상, 내가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착취의 대상으로서 여기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제 이때 당시에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일어나게 되고 바로 노동력 환경 자체가 굉장히 이제 힘든 그렇죠 사람들이 일하기 힘든 그런 사회로 변화를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점점 일을 하면 할수록 그 노동자들의 임금은 오히려 깎여 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고 결국 그게 쌓이다가 마지막에 뭡니까? 경제 대공황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렇죠? 그다음 2차 세계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의 이제 히틀러를 중심으로 하는 나치즘. 그다음에 이탈리아의 이제 뭡니까? 파시즘. 그다음에 일본의 제국주의. 이것들도 가장 근본적으로는 자기네들이 우선이고 남은 다른 나라는 전부 다 우리가 침략해서 식민지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그런 히틀러라든지 그 다음에 파시즘이라든지 일본 같은 경우는 죄책감이 없었다는 거죠. 타인은 그냥 뭡니까? 지배의 대상이니까. 그죠? 그리고 인간이 중심이고 자연은 지배의 대상이다 보니까 급격하게 산업화와 도시화가 일어나면서 자연은 훼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자연을 이제 막 훼손을 하고 자원을 끌어다 쓰다 보니까 굉장히 어마어마한 환경오염이 발생하게 되고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런던 스모그. 런던에 어마어마한 스모그가 끼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호흡기 질환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알겠죠? 이렇듯이 이러한 모더니즘적인 사고는 이때 당시에 모든 면에 영향을 줍니다. 가장 또 재미있는 부분으로서 뭐가 있냐면 이때 당시 바로 근대시대에 유행했던 그 소설 유형이 바로 추리소설이거든요. 알겠죠? 셜록 홈즈 시리즈가 이때 유행을 하게 됩니다. 알겠죠? 이 소설이 유행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사건을 몇 개의 단서만 가지고 그걸 이성으로서 해결을 하는 게 추리소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성 중심의 사회에 딱 맞는 소설이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다가 이제 우리 사회에 너무나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니까 이 모더니즘을 극복하기 위한 모더니즘이 발전된 형태의 그 이념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걸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포스트 그렇죠? 컴프로스트 아니에요. 먹으면 호랑이 기운 안 나요. 알겠죠? 자, 포스트는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무엇을 넘어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알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모더니즘을 넘어서는 운동으로서 포스트 모더니즘 운동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포스트 모더니즘도 이름에서 모더니즘을 달고 있듯이 세상을 이분법으로 보기는 합니다. 즉, 얘도 나와 타인, 다음 이성과 감성, 다음 사고와 육체, 그리고 인간과 자연 이렇게 세상을 이분법으로 보긴 하지만 포스트 모덤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두구를 동일시한다. 둘은 결국 서로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내가 중요한 만큼 타인도 중요한 것이고 인간이 중요한 만큼 자연도 중요한 것이고 이러한 생각이 바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고 이런 현대적인 감성을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했던 바로 이 주체 중심의 철학은 방금 얘기했던 바로 모더니즘적인 철학을 얘기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보다 더 쉽게 이야기가 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바로 주체 중심 생각하는 나가 존재의 모든 것의 근거인 주체가 되고 그리고 주체 앞에 놓인 다른 것들 타인이나 감성이나 육체나 자연 같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주체가 지배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인식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하지만 2차 세계대전 유대인 학살과 같은 폭력의 경험은 이러한 철학 사유를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제시했던 2차 세계대전이나 저 유대인 학살 같은 경우는 바로 바로 철학이 전환되는 전환의 계기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체 중심의 철학이 타자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하는 근거를 제공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대인 학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알겠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유대인 학살의 영향을 준 대표적인 이론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꼽는 게 바로 다윈의 진화론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진화론이 물론 변형되기는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 학살할 때 나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물들이 이렇게 진화해가지고 발전된 우월한 것이 인간이고 그 인간 중에서 가장 우월한 민족이 바로 우리 독일인 순수 독일 민족인 아리아 민족이다. 그러니까 이 우리 순수 아리아 민족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니까 이 유전자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 유전자를 오염시키는 다른 민족은 모두 다 몰살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뭡니까? 그런 일종의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유대인 학살과 같은 이런 홀로코스트가 발생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전쟁의 참상 앞에 놓여있던 철학자 레비나스는 바로 주체성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하고 타자 중심의 철학을 제시를 했다. 철학을 제안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빈칸에 우리가 정리를 하면서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서양 근대 철학은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데카르트라는 사람이고 이거는 주체 중심의 철학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주체 중심의 철학은 바로 뭐다? 바로 주체가 다른 대상, 즉 타자를 대상을 지배한다고 하는 게 바로 이 서양 근대 철학의 핵심이었는데 자, 이것이 전환이 되는 계기가 발생을 합니다. 계기로 발생한 게 바로 2차 세계대전 그리고 유대인 학살과 같은 이런 사건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사람들은 이제 과연 이 모더니즘이 옳은가라고 하는 철학적 의문을 들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바로 현대 철학으로 넘어오면서 그렇죠? 철학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 바로 레비나스라는 사람의 철학을 들고 여기서는 바로 뭐다? 이것은 타자 중심 철학을 제안을 하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레비나스 철학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레비나스는 자,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이꼴 진정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것, 곧 초월이라는 의미로 설명을 했다는 거죠. 인간이 살아가는 건 이꼴 바로 뭐다? 초월을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레비나스는 설명을 한 겁니다. 자, 여기서 초월이라고 하는 것은 A에서 B로의 이행이며 그의 철학은 이러한 이행 과정에서 타자의 존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탐구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는 기존의 철학에서 주체는 그렇죠. 기존의 철학이라고 하는 게 바로 아까 앞에서 얘기했었던 바로 근대 철학. 그 중에서도 바로 주체 중심의 철학이 되겠죠. 그래서 기존의 철학에서 주체는 주위의 모든 것을 자기와 동일한 것으로 끊임없이 환원하는 자기 중심적인 존재로 이 주체는 타자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취급했다고 보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근대 철학의 주체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뭐다? 주위의 모든 것들을 자기와 동일한 것으로 끊임없이 환원하는 자기 중심적인 존재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주체는 바로 타자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취급을 했다는 거죠. 레비나스는 이러한 주체를 바로 뭐라고 했다? 동일자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했다. 즉 근대 철학에서 얘기하는 주체가 바로 이꼴 레비나스가 얘기하는 동일자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내용을 좀 정리를 하면서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자, 바로 기존, 바로 근대 철학에서 주체라고 하는 대상은 바로 뭐다? 얘는
레비나스의 입장에서는 동일자의 개념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이 주체가 가지는 특징은 바로 주위의 모든 것들을 자기와 동일한 것으로 끊임없이 환원을 한다는 거죠. 자, 이게 말은 그렇지만 결국 쉽게 말하면 뭐다? 주체는 주변의 자기 주변의 모든 것들을 다 자기 것으로 소유하려고 한다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주체는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성격을 가진 주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플러스 바로 뭐다? 이때 타자라고 하는 대상은 여기다 쓰면 안 되겠네. 여기다 씁시다. 자, 바로 타자는 바로 뭐다? 주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대상이다. 모던인적으로 얘기하면 지배하는 대상이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동일자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면서 타자는 동일자의 틀 안에 들어올 수 없기에 주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존재라고 보았다라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레비나스는 이 타자라고 하는 존재를 뭘로 봤다? 그렇죠? 레비나스는 무엇이라고 봤다? 바로 동일자의 틀 안에 들어올 수 없다고 보았고, 그렇기에 뭡니까? 바로 주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근대 사람들은 내가 돈이 있고 힘이 있으면 타인을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막 다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죠? 레비나스는 바로 뭐다? 쌤님이 아무리 쌤님이고 뭡니까? 여러분들이 교실에서는 일종의 뭐 수직적 관계가 되겠죠, 그렇죠? 쌤님은 가르치는 입장이란 말이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쌤님이 여러분들을 내 마음대로 막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바로 레비나스가 주장하는 일종의 이런 뭡니까? 타자에 대한 설명이었고, 이처럼 바로 뭐다? 주체로 환원되지 않는 타자의 성질을 레비나스는 뭐라고 했다? 이거를 타자성이라고 했다 라고 봤다는 거죠. 그래서 핵심 바로 타자성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뭐다? 주체로 환원되지 않는 타자의 성질을 레비나스는 타자성이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요렇게만 딱 보더라도 어때? 여러분들이 선생님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근대 철학에 관련된 건 밑줄로, 레비나스와 관련된 건 물결로 표시하니까 훨씬 한눈에 우리가 구별이 잘 가는 거라는 거죠. 자,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합시다. 좀 올려놓고. 자, 이러한 타자 개념을 바탕으로 레비나스는 주체성의 의미를 두 가지로 제시를 했다라는 거죠. 자, 요거는 지워도 되겠죠? 그렇죠? 지워도 되겠지. 자, 여러분들은 밑에 이어서 쓰면 됩니다. 자, 바로 이제 두 번째 레비나스의 주체성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하나는 바로 향유의 주체성이라는 거죠. 그렇죠? 향유의 주체성이고, 또 하나는 환대의 주체성이다. 자, 환대의 주체성에 대해서는 큰 물결로 합시다. 그렇죠? 자, 그는 전자에서, 자, 전자는 그쵸, 여러분들 과학 시간에 얘기하는 그 전자 아니죠? 바로 앞에 있었던 향유에서 어디? 후자. 그쵸? 바로 환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았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향유에서 환대로 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라고 주장한 게 레비나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먼저 향유부터 살펴봅시다. 향유는 바로 뭐다? 즐김과 누림이며, 자, 이 향유의 특징은 다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개체의 고유한 행위라는 거죠. 그렇죠? 자,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줄 수는 있지만
그를 대신해서 먹어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쵸?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공부를 가르쳐 줄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 대신해서 선생님이 공부를 해줄 수는 없어요. 알겠습니까? 공부는 결국 마지막에는 자기가 하는 행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라고 하는 것도 넓은 의미로 보면 바로 향유, 즐김과 누림이고 내가 고유하게 내가 해야지만 할 수 있는 그러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어떤 것에 의존하지 않고 그렇죠? 홀로 무엇을 누릴 때 나로서의 모습, 즉 자기성이 성립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점에서 향유의 주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꼴 바로 뭐다? 자기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주체성이라는 겁니다. 그죠? 하지만, 그죠? 반대되는 내용이 이어진다는 거죠. 자, 향유의 대상인 세계는 어떻다? 불확실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체는 항상 어때? 주체의 욕구는 항상 충족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항상 불완전한 거니까 이거를 우리가 내가 내 것으로 소유를 한다고 하더라도 불안정성 때문에 뭡니까? 만족할 수가 없다는 거야. 뭔가 불안한 마음은 계속되는 것과는 또 다른 걸 소유하려고 하죠. 근데 또 다른 걸 소유해도 역시 불안한 마음은 불완전한 존재니까 불안한 마음은 계속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람은 끊임없이 욕심을 부려서 주변의 것을 다 자기 걸로 소유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의 주체는 주변의 존재들을 소유해가며 자기성을 계속 확장해 나간다. 이처럼 향유의 주체성은 바로 뭐다? 본질적으로 이기적이며 그 다음 자기 삶에만 관심을 갖기 때문에 스스로는 초월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레비나스의 주체성의 의미 첫 번째 바로 향유의 주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 자, 먼저 첫 번째 향유라고 하는 것은 바로 즐김과 누림이라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뭐다? 다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개체 고유의 행위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향유의 주체성에 의해서 바로 자기성이라고 하는 게 성립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성은 바로 뭐다? 어떤 것에 의존하지 않고 홀로 무엇을 누릴 때 나로서의 모습이 성립을 할 때 여기서 이 나로서의 모습을 우리는 자기성이라고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뭡니까? 향유의 주체성은 한계를 가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한계 첫 번째는 세계라고 하는 향유의 대상이 되는 세계라고 하는 대상은 바로 뭐다? 불확실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바로 뭐다? 주체의 욕구는 충족되지가 못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결과? 바로 뭐다? 주체는 주변의 존재들을 소유해가며 자기성을 확장을 시켜나간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여기서 향유의 주체성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이고 그 다음에 스스로 초월이 불가능하다라는 게 바로 레비나스의 주장이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즉 이기적인 그런 마음으로는 바로 뭐다? 스스로 초월로 향해 가는 즉 진정한 인간의 삶을 누릴 수가 없다. 왜? 아까 앞에서 바로 뭡니까? 인간의 삶이란 뭡니까? A에서 B로의 이해 즉 초월을 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향유의 주체성만 가지고는 초월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따라서 자신만의 갇힌 세계에서 열린 세계로 초월하기 위한 계기가 요구가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바로 뭐다? 자신만의 갇힌 세계에서 열린 세계로 초월하기 위한 계기가 요구가 되는데, 레비나스는 이것을 뭐라고 했다? 바로 자, 타자의 출현이다. 이렇게 보았다는 거죠. 자, 그럼 요것도 지워도 되겠죠? 그렇죠? 다 적었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밑에다가 어떻게 쓰느냐? 자, 바로 향유의 주체성에서 나아가기 위해서, 그렇죠? 바로 계기가 발생을 하는데, 그 계기는 바로 타자의 출현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세계를 향유하던 주체 앞에 낯선 타자가 나타나 호소한다. 레비나스는 타자의 호소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고 응답할 때 기존과는 다른 참다운 주체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고 보았다. 타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수용. 자, 여기서 이제 반대를 설명을 하죠. 타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수용을 뭐라고 한다? 환대라고 하며,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환대의 주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환대의 주체성은 타자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여 책임을 지는 주체성을 레비나스는 환대의 주체성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계기를 통해서 사람들은 환대의 주체성으로 나아가야 된다 라는 거죠. 자, 첫 번째 환대는 무슨 의미다? 바로 타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수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환대의 주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타자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여 책임을 지는 주체성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타자의 출현으로 인해 주체는 그동안 누려왔던 자유와 이기성의 의문을 제기하고, 그래서 먼저 타자가 출현을 하게 되면, 자, 첫 번째 과정이죠. 자, 그러면 주체는 어떻게? 그동안 누려왔던 자유와 이기성의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 다 그러고 난 다음에 타자의 요구에 무조건적인 응답을 해야 한다. 이게 바로 이제 뭡니까? 타자성을, 환대 주체성을 갖게 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러한 점에서 주체와 타자는 비상호적 관계이며, 타자를 주체보다 우월한 위치에 올려놓았다는 점에서 비대칭적인 관계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환대의 주체성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바로 뭐다? 그렇죠? 자, 바로 타자가 출현을 하게 되면 이로 인해 주체는 바로 자유와 이기성의 의문을 제기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어떻게? 타자의 요구에 무조건적인 응답을 해야 한다 라고 본 게 환대의 주체성이라고 했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주체와 타자의 관계는 바로 비상호적, 이거 비대칭적. 비상호적이라고 하는 건 상호는 주고받는 거야. 알겠습니까? 내가 줬으면 상대방도 나에게 주는, 내가 받는 이런 형태가 상호적인 건데, 여기서는 뭐야? 타자의 요구에 무조건적으로 응답을 해야 되니까 나는 주기만 하는 존재라서 여기서는 비상호적이라고 해놓은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당연히 내가 주기만 해야 되니까 그 사람이 말을 받들어야 돼. 거의 뭐 다른 수준이 아니라 받들어야 되는 수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타자는 나보다 우월한 존재, 그러니까 비대칭적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타자를 환대하기 위해 자기성은 완전히 포기해야 하는 것인가? 레비나스는 타자의 출현은 주체의 이기성을 제한하고 책임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죠? 레비나스가 주장한 타자의 출현이라고 하는 건 이꼴 바로 뭐다? 주체의 이기성을 제한하고 책임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로 인해 자기성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리을, 그렇죠? 바로 타자의 출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주체의 이기성을 제한하고 그 다음 책임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고 이것은 자기성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레비나스가 얘기하는 타자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무엇이다? 바로 주체의 존재를 침몰시키는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바로 뭐다? 자기성에 갇힌 주체를 무한히 열린 세계로 초월할 수 있게 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타자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즉 주체가 바로 어떻게 초월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게 바로 타자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처럼 레비나스는 주체성의 의미를 새롭게 정립했다. 또한 그동안 주체가 마음대로 지배하고 배제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인식했던 타자를 주체보다 높은 위치로 올려놓았다. 레비나스의 철학은 기존의 철학 사유로는 극복할 수 없었던 문제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인식의 틀을 제공했으며 인간 개개인의 고유성을 존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마지막에는 바로 뭐다? 레비나스 철학의 의의를 제시를 함으로써 이렇게 타자 중심 철학이 어떠한 방식으로서 우리에게 나올 수 있었는가, 요걸 이제 설명하는 글이 바로 이 글, 바로 타인의 얼굴이라고 하는 글입니다. 알겠죠? 자, 지금부터 시간을 줄 테니까 뒤에 있는 문제 이렇게 같이 분석을 해봤으니까 뒤에 있는 문제를 차근차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